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 듬성듬성 잘려나간 14살 시절의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 흐릿한 부분은 있기 마련이지만 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 기억은 단순히 잊혀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봉인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때는 200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경기도 외곽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맞벌이로 늘 바쁘셨던 부모님은 저를 위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작았고 몸무게는 여학생들보다 적게 나갈 정도로 앙상했죠. 무엇보다 저를 괴롭혔던 건 지독한 천식이었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숨이 턱턱 막혀왔고 가방에는 항상 휴대용 흡입기를 챙겨 다녀야 했습니다. 콧물은 늘 목 뒤로 넘어가 킁킁거리는 소리를 냈고 눈이 나빠서 압축을 몇 번이나 한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녔습니다. 합격 삼시에 학원을 오가는 쳇바퀴 같은 삶. 저의 유일한 감정은 답답함이었습니다. 숨을 쉬어도 폐 깊숙숙이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 기분.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 버스를 타고 학원이 끝나면 다시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오는 그 길이 너무나 지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학원이 일찍 끝난 날이었는데 평소처럼 큰 길을 따라 아파트 단지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문득 제 시선이 닿은 곳은 대로변 건너편 높게 쳐진 펜스 너머의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동네의 화려한 신축 아파트들과는 정반대인 재개발이 확정되어 주민들이 모두 떠나고 철거만을 기다리는 낡은 구도심 지역이었습니다. 어른들은 그곳을 우범지대라며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날따라 펜스 귀퉁이가 살짝 뜯겨 있는 개구멍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저를 부르는 입구 같았죠. 호기심 반, 일탈하고 싶은 마음 반으로 저는 그 개구멍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펜스 안쪽의 세상은 바깥과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거리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나뒹구는 전단지들이 가득했고 비어있는 건물 대문과 창문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그려진 X 표시와 철거, 공가라는 글씨가 흉물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으스스한 냉기가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무섭기보다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곳은 저만의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않는 곳, 제 거친 숨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공간. 저는 그 낡은 골목길을 걸으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늘 막혀있던 코가 뻥 뚫리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학교나 학원이 끝나면 일부러 그 음산한 재개발 구역을 가로질러 집으로 가는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발을 들인 그곳이 단순히 빈집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떠나지 못한 무언가들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장소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의 위험한 탐험은 날이 갈수록 대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재개발 구역의 가장자리를 맴도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골목 깊숙이 더 어둡고 은밀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구역 중심부에 위치한 텅 빈 상가 건물 뒤편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은 과거에 꽤 큰 의류 쇼핑몰이었던 모양입니다. 폐업과 동시에 버려진 폐기물들이 공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백, 아니 수천 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마네킹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목이 잘려나간 몸통, 제멋대로 꺾인 팔다리, 가발이 벗겨진 채 허공을 응시하는 민머리의 두상들. 창백한 플라스틱 피부를 가진 그것들은 낡은 옷가지들과 뒤엉켜 기괴한 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아이였다면, 아니 지금의 저라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을 법한 흉물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저는 이상하게도 그 모습에 강렬하게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저를 향해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세상이 다 보이겠지?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마네킹 산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밟을 때마다 플라스틱이 부딪히며 달그락 하는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끄러운 플라스틱 팔을 잡고 누군가의 다리를 밟으며 올라가는 그 과정이 저에게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것만큼이나 짜릿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마네킹덤이 중간쯤에서 우연히 작은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몸통과 팔다리들이 우연히 만들어낸 어린아이 한 명이 겨우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는 동굴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안쪽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아늑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플라스틱 특유의 비릿한 냄새, 그리고 먼지 냄새가 진동했지만 제게는 그 냄새가 역겹기는커녕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바닥에는 버려진 옷가지들이 푹신하게 깔려 있었고 사방을 둘러싼 마네킹의 팔과 다리들은 마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 가방을 내려놓으니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저만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부모님의 기대, 숨 쉴 때마다 느껴지던 가슴의 답답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긴 나만의 비밀기지야. 그날부터 저는 학원을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그 마네킹 무덤으로 달려가 차가운 플라스틱 발다리 틈에 몸을 파묻고 누웠습니다. 좁은 공간에 누워있으면 천장 역할을 하는 위쪽의 마네킹 손들이 마치 저를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서늘한 감촉이 제 몸의 열기를 식혀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 기괴한 품속에서 깜빡 잠이 들기도 하고 만화책을 보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마네킹 무덤 속 비밀기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일상에는 기이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챙겼던 교과서가 가방에 없다거나 분명히 먹은 기억이 없는 급식 반찬의 맛이 입안에 맴도는 시기였죠. 하지만 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이내 제 시간 자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블랙아웃이라고 하던가요. 하지만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는 중학생에게 일어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5교시 수학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눈을 한번 깜빡이는 찰나의 순간에 제가 교실이 아닌 재개발구역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방을 싸고 실내화를 갈아 신고 이곳까지 걸어온 30여 분의 기억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제 인생의 타임라인에서 그 부분만 가위로 정교하게 오려낸 것 같았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겁을 먹거나 부모님께 알리는 게 정상이겠지만 당시에 저는 이상하리만치 무덤덤했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없는 그 시간 동안
제 몸이 저절로 저를 그 편안한 마네킹 굴 속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에 안도감마저 느꼈습니다. 제 이성은 서서히 마비되고 있었고 판단력은 흐려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 모험에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비밀기지로 향하는 길목에는 철거가 지연되어 아직 형체만 남은 낡은 저층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창문은 다 깨지고 덩굴 식물이 외벽을 뒤덮은 그 흉물스러운 건물 입구에 언제부터인가 한 노인이 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짙은 남색에 유행이 한참 지난 구식 경비원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자 밖으로 삐져나온 머리카락은 설이 내린 듯 하얗게 셌지만 구부정한 허리나 노쇠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꼿꼿한 자세로 한 손에는 순찰용 3단봉 대신 옹이가 박힌 굵은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멀리서 봐도 그 풍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 노인과 마주친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마네킹 굴로 가기 위해 그 앞을 지나치려던 순간 경비실 앞에 서 있던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지나가는 아이를 쳐다보는 어른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 혹은 불구대천의 원수를 마주한 무사의 눈빛처럼 형형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쫙 끼치면서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그 눈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몸에 들러붙은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뛰어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아파트 앞을 지날 때마다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려 해봤지만 이상하게도 재개발 구역의 미로 같은 골목들은 결국 저를 다시 그 노인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멀리서라도 그 하얀 머리의 경비원이 보이면 저는 쥐죽은 듯 숨어서 그가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항상 그 자리에서 마치 저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두커니 서서 텅 빈 거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두렵고 끔찍해서 저는 차라리 기억을 잃고 마네킹 팔다리 속에 파묻혀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충격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기억의 공백이 찾아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미 해가 뒤엿뉘엿 지고 있는 재개발 구역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마네킹 굴로 향하려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골목 모퉁이를 도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그 노인, 하얀 머리의 경비원이 제 바로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와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해 보였고 나무 지팡이를 짚은 손에는 핏줄이 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공포에 질린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제 몸을 완전히 덮었을 때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대로 지팡이로 얻어맞거나 호되게 혼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거친 손길이 제 목덜미와 어깨를 낚아채듯 움켜쥐었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올 만큼 강력한 악력이었습니다. 노인은 제 앞에 쭈그리고 앉아
투박하고 굳은 살 박힌 손가락으로 제 어깨와 목 주변의 근육을 무자비하게 꾹꾹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안마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 속에 파묻힌 뼈를 으스러뜨리거나 근육 사이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억지로 빼내려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은 저를 보고 있었지만 초점은 제 어깨 너머 허공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듯했습니다. 땡, 지독하게도 엉겨붙었구먼. 그가 낮게 하고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걸걸했습니다. 노인의 손길이 제 뒷목의 특정 부위를 강하게 누르는 순간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뜨거운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퍼져나갔습니다. 꽉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억눌려 있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에서 막혔던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항상 좁디 좁은 빨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던 제 기도가 활짝 열리면서 차가운 저녁 공기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코로 숨을 쉰다는 게 이렇게 상쾌한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자 노인은 그제야 손을 떼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얼떨떨해하는 저를 보며 그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하얀색 사탕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껍질에는 투박한 글씨로 박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먹어라. 정신 좀 들게. 그는 무심하게 툭 내뱉고는 지팡이를 짚고 다시 아파트 경비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홀린 듯 사탕 껍질을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와 그자 입안 가득 퍼지는 강렬한 박하향. 맵고 알싸한 그 맛이 코끝을 찡하게 만들며 눈물샘을 자극했지만 동시에 머릿속을 짓누르던 안개 같은 몽롱함에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노인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투박한 손길이 그리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시간 나면 경비실로 놀러 오거라 라는 말을 남기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은 이제 냄새나는 마네킹 굴이 아니라 그 낡은 아파트의 경비실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하교 후 참새가 방앗간을 들르듯 매일 경비실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경비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철거를 앞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회색 컨테이너 박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체였습니다. 계십니까? 제가 쭈뼛거리며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는 어김없이 들어오너라 하는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것은 은은하면서도 묵직한 향냄새였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안은 밖에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낡은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컵라면이나 장부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녹그릇들과 촛대, 그리고 벽에는 색이 바랜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긴 칼을 찬 부리부리한 눈매의 장군 그림이었습니다. 경비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컨테이너 한 구석에 있는 간이 수도를 가리켰습니다. 손 씻고 세수해라. 벅벅 문대서 씻어. 새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쭈그리고 앉아 차가운 수돗물로 얼굴과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도 없이 맹물로 씻는 것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물기를 닦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매의 눈으로 감시했습니다. 씻고 나면 그는 항상 박하사탕 하나를 건네주었고 제 뒤로 와서 어깨와 등,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요. 가만히 있어. 떼어내야 산다. 할아버지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억센 손으로 제 몸을 반죽하듯 주물렀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신기하게도 그의 손길이 닿고 나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할아버지에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마네킹굴에서 보았던 기괴한 풍경들, 그리고 제가 느끼는 알 수 없는 불안감까지. 거기 마네킹들 말이에요. 가끔 걔네가 밤에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튼 소리. 그따위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뭘 안다고. 할아버지는 콧방귀를 뀌면서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무뚝뚝했지만 그 투박한 대꾸 한마디 한마디에는 묘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안마를 받다가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떴을 때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너 이름이 민준이라 했지? 네. 민준아, 해지면 바로 집으로 가라. 딴 길로 새지 말고. 알겠지? 그날따라 할아버지의 표정이 유독 진지해 보였습니다. 컨테이너 안을 가득 채운 향연기 사이로 보이는 장군님의 그림이 마치 살아서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마네킹굴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 몸이 건강해지니 오히려 호기심이 더 왕성해진 탓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평화롭고 기묘한 이중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보호자이자 감시자인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더니 저의 이중생활은 생각보다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귀가한 저를 어머니가 현관 앞까지 나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너 요즘 학교 끝나고 어디 들렀다 오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자마자 모든 걸 들켰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학부모 중 누군가가 제가 재개발 구역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고 어머니께 귀뜸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위험한 곳에서 웬 험상궂은 노인의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것까지 봤다는 말에 어머니는 기절초풍하실 뻔했던 것입니다. 그냥 거기 경비 아저씨랑 친해져서요. 안마도 해주시고요. 씻겨도 주시고. 제 변명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낯선 노인이 아이를 씻기고 몸을 만진다는 이야기에 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길길이 날뛰셨지만 아버지가 겨우 말리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호되게 혼이 났고 다시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등하교는 물론이고 학원 이동까지 어머니가 직접 차로 데려다 주셨고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과외 스케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재개발 구역의 펜스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멀리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아파트와 그 앞에 작게 보이는 회색 컨테이너가 눈에 밟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인사도 못 드렸는데. 아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리만치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를 못 만나서 섭섭한 마음과는 별개로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악몽이나 가위 눌림, 그리고 이유 모를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삿짐 차 트럭에 올라타며 저는 마지막으로 그 동네를 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구역은 이제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었는지 거대한 가림막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쿵쿵거리는 중장비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년 시절의 기묘한 추억을 뒤로한 채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건강해진 몸으로 공부에 매진했고 대학에 들어가 취업도 했습니다. 십십사 살 때의 그 일들은 마치 꿈처럼 희미해져 갔고 저는 지극히 평범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0살이 된 어느 날 어머니와 술 한잔을 기울이며 나누게 된 대화는 제가 알고 있던 그 추억의 실체를 산산조각내버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본가를 찾아 어머니와 맥주캔을 따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저는 문득 잊고 지냈던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가볍게 농담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기억나? 나 중학교 때 그 재개발 동네 경비실 자주 갔었잖아. 그때 엄마가 나 납치당하는 줄 알고 엄청 난리쳤었는데. 제 말에 맥주를 들이켜던 어머니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웃으며 넘길 줄 알았던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캔만 만지작거리던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넌 그때가 정말 추억으로 기억되니? 어머니의 질문은 뜻밖이었습니다. 의아해하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봉인해 두었던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14살의 김민주는 제가 기억하는 소심하고 병약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너 그때 정말 미친 사람 같았어.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제가 재개발 구역을 드나들기 시작한 직후부터 집안은 지옥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얌전하던 제가 갑자기 쌍욕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고 눈빛은 초점이 없이 흐릿하면서도 섬뜩하게 번들거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밤마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어머니가 나가보면 제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네가 생고기를 씹고 있었어. 핏물 뚝뚝 떨어지는 국거리용 소고기를. 씻지도 않은 흙 묻은 당근이랑 파를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서. 어머니는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난 듯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놀란 어머니가 말리면 저는 고개를 획 돌려 어머니를 노려보며 굵직한 남자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건드리지 마! 배고파 뒤지겠는데 왜 지랄이야! 그건 변성기가 오지 않은 제 목소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뛰쳐나와 저를 제압하려 했지만 깡마른 몸에서 어디서 그런 괴력이 솟아났는지 성인 남성인 아버지를 밀쳐내고 식탁을 엎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끔한 얼굴로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오히려 엄마, 아침 안 줘? 라고 묻는 저를 보며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전혀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경비실에 가서 안마를 받고 온 기억뿐인데 그 이면에는 짐승처럼 날뛰던 또 다른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끔찍한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외할머니 기억하지? 그때 우리 집에 와서 너 돌봐주셨던 거. 물론 기억합니다.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대신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던 외할머니.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의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기형적으로 굽어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관절염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거 네가 그런 거야. 어머니의 말에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부모님이 외출하고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거실 장식장에 있는 도자기들을 바닥에 던지며 깨부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란 할머니가 저를 말리려고 팔을 붙잡았는데 제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대로 뒤로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드득 소리가 났다더라.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는데 넌 그 앞에서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대. 마치 재밌는 구경거리라도 본 것처럼. 할머니는 손가락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혹시나 제가 부모님께 혼날까봐 병원도 안 가시고 찜질만 하며 끙끙 앓으셨습니다.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오열하며 저를 다그쳤지만 저는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할머니 손이 왜 그래? 아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현병이나 해리성 인격장애를 의심하며 대학병원 정신과를 전전하고 뇌 MRI까지 찍어봤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성 일시적 장애 같다는 애매한 소견만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우린 정말 네가 미친 줄 알았어.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지? 네가 그 재개발 구역에 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날, 그날만큼은 네가 정말 순한 양처럼 얌전했어. 어머니는 그때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매일 간다는 그 경비실, 그리고 그곳의 노인. 제가 그곳에 다녀온 날에는 밤에 발작도 없고 잠도 푹 자고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제가 학부모 제보로 발각되어 출입 금지를 당한 직후 혼자서 몰래 그 재개발 구역을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제게 무슨 짓을 한 건지, 그 노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맥주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난 거기서 봐선 안 될 걸 봤어. 그건 경비실이 아니었어, 민준아. 어머니가 그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진 뒤였습니다. 을씨년스러운 폐허 속에 덩그러니 놓인 회색 컨테이너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문틈으로는 제가 늘 맡았던 그 묵직한 향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컨테이너 안에는 그 하얀 머리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비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새하얀 한복 바지에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상투를 튼 듯한 기묘한 차림새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책상 뒤편, 제가 장군님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그 액자 아래에는 시퍼런 작두날 하나가 서슬퍼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경비실이 아니라 간이 신당이었던 곳입니다. 왔는가? 애미 속이 말이 아니겠구먼.
노인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따지려고 입을 떼기도 전에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 녀석 명줄이 짧아. 태어날 때부터 그릇이 깨져 있어서 온갖 잡것들이 들러붙기 딱적 좋은 몸이야. 그런데 하필이면 이 썩은 동네 구석구석을 쏘다녔으니 오죽했겠어. 노인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원래 이북에서 내려온 박스무당이었다고 합니다. 재개발로 인해 터전이 파헤쳐지면서 갈 곳 잃은 원혼들과 잡기들이 들끓자 그것들이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곳에 머물며 구슬하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아들놈 마네킹 더미에 기어 들어갔다지? 거기가 어떤 데인 줄 알아? 노숙자들이 겨울에 얼어 죽고 술 취한 놈들이 몹쓸 짓 하던 자리야. 그 원통한 기운들이 엉겨붙은 마네킹 팔다리를 제 몸인 양 끌어안고 있었으니 그 어린 몸뚱이에 귀신이 수십 마리는 더덕더덕 붙어 있었던 게지. 제가 밤마다 생고기를 씹고 할머니를 공격했던 것은 제 의지가 아니라 제 몸을 잠식한 허기진 귀신들의 소행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제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 끔찍한 기운을 감지했고 저를 불러들여 억지로 씻기고 경락을 하듯 혀를 둘러 귀신을 떼어내고 부적과도 같은 박하사탕을 먹여 기운을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놈 몸주 노릇하느라 진이 다 빠졌어. 이제 이사 간다니 다행이네. 멀리가 사람 많은 곳, 양기 센 곳으로 가야 살아. 어머니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노인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노인은 어머니에게 부적 한 장을 써주며 절대 아이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고 그저 잊고 살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알게 되면 다시 그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면서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살리기 위한 할아버지의, 아니 도인의 필사적인 처방이었다니. 제가 느꼈던 그 상쾌함과 편안함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줄을 부여잡은 감각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 속의 14살은 지루하고 병약했던 소년이었지만 사실은 수많은 원혼에 휩싸여 벼랑 끝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저를 낚아채준 투박한 손길의 주인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홀린 듯 차를 몰아 옛날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15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그곳은 천지개벽해 있었습니다. 흉물스럽던 재개발 구역과 마네킹 무덤이 있던 자리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초급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고 제가 비밀 기지로 삼았던 골목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깨끗하게 정비된 8차선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비실이, 아니 그 컨테이너 신당이 있었던 자리에는 이제 화려한 조형물과 분수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곳에 한때 죽은 자들의 원한과 썩은 내가 진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셨을까? 어머니의 말로는 저희 가족이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도 철거가 완료되었고 노인의 행방은 묘연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어둡고 소외된 곳을 찾아 떠도는 영혼들을 달래러 가셨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고 계실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편의점에 들러산 박하사탕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를 까서 입에 넣으니 그때
그 알싸하고 매운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탕봉지를 조형물 구석,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잘 커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허공을 향해 작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빌딩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 희미하게 향냄새가 실려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래, 잘 살거라 라고 말하는 그 걸걸한 목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음습한 골목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삶이 힘들고 숨이 턱 막힐 때면 저는 박하사탕 하나를 입에 물고 그때의 그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저를 지옥에서 건져 올려준 유일한 구원이었음에 이제는 너무나 잘 알기에